어디 감히 으리으리한 저택에 싸구려 찌개 냄새를 풍겨. 당장 치우지 못해. 사모의 표독스러운 호통에도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은쟁반을 꽉 쥐고 다이닝룸으로 들어섰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기로 소문난 이 재벌가의 최고 권력자 강 회장의 귀국 첫 식사 자리. 하지만 창밖을 보던 회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린 순간 쨍그랑 제 손에 들려있던 뚝배기가 산산조각이 나며 대리석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설마 내 이마에 그 흉터. 30년 전 시장통에서 손을 놓쳐버린 내 가엾은 동생이 도대체 어떻게 이 지옥 같은 대저택의 냉혈한 회장이 되어 있는 걸까요? 그리고 그를 파멸시키려는 사모. 일당의 끔찍한 음모를 알게 된 순간 평생을 무시당하며 살아온 늙은 주방대기는 숨겨왔던 발톱을 드러내기로 결심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거칠어질 대로 거칠어진 제 두 손은 낡은 흑백 사진을 쓰다듬을 때마다 어김없이 파르르 떨려옵니다. 사진 속에는 이마에 옅은 초승달 모양의 흉터를 가진 듬직한 청년이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영수야, 우리 영수, 오늘은 날이 참 춥네. 밥은 굶지 않고 따뜻하게 입고 있는 거니? 제가 사진 속 청년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매만지며 소리내어 중얼거렸습니다. 청년의 왼쪽 손목에는 제가 20살 첫 월급을 타서 사주었던 낡은 가죽 손목시계가 단단히 채워져 있었습니다. 누나, 나 이거 진짜 좋아. 누나가 사준 시계. 나 죽을 때까지 절대 안 뺄 거야. 약속해. 20살이었지만 지독한 고열을 앓은 뒤 어린아이의 지능에 머물러 있던 영수가 새 시계를 차고 펄쩍펄쩍 뛰며 기뻐하던 모습이 눈앞에 생생하게 아른거렸습니다. 그래, 절대 빼지 마. 잃어버리면 누나한테 아주 크게 혼나는 거야. 알았지? 제가 영수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활짝 웃어주던 그날의 따뜻한 온기가 아직도 제 손끝에 남아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제 기억은 어김없이 30년 전 그 매서운 겨울, 인파로 숨막히던 시장통 좁은 골목으로 저를 가차없이 끌고 갑니다. 누나, 나 손 시려워. 그리고 저기, 저 달콤한 호떡 먹고 싶어? 영수가 코끝이 빨갛게 언 채로 시장통 어귀에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를 가리키며 제 낡은 외투 자락을 강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알았어. 누나가 뜨거운 호떡 사줄 테니까 내 손 절대 놓으면 안 돼. 오늘 명절 대목장이라 사람 엄청 많으니까 누나 손 꽉 잡아. 제가 영수의 크고 두툼한 손을 제 두 손으로 단단히 감싸쥐었습니다. 응, 나 누나 손 꽉 잡았어. 누나 옆에 딱 붙어 있을게. 절대 안 떨어져. 영수가 제 등 뒤에 바짝 붙어 조심스럽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시장통은 장을 보러 나온 사람들과 상인들의 악수는 고함 소리로 귀가 터질 듯 시끄러웠습니다. 떨이요, 떨이. 싱싱한 고등어가 3마리에 5,000원. 싸다 싸. 아이고 아줌마. 길 좀 비켜주세요. 무거운 리어카 지나갑니다. 거친 군중의 물결이 거대한 파도처럼 우리 남매를 사정없이 덮쳤습니다. 그때 갑자기 커다란 과일 상자를 가득 실은 짐수레를 끈 아저씨가 무리하게 인파 사이를 비집고 들어오며 제 얇은 어깨를 강하게 치고 지나갔습니다. 아! 제가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휘청거리는 찰나 굳게 맞잡고 있던 영수의 손이 차가운 땀에 미끄러지듯 제 소나귀에서 사르르 빠져나가고 말았습니다. 누나, 누나, 나 여기 있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거친 사람들의 틈바구니로 속절없이 밀려난 영수의 겁먹은 얼굴이 순식간에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수야, 영수야, 움직이지 마. 거기 가만히 있어. 누나가 갈게. 제가 미친 듯이 사람들을 밀치고 짐수레를 걷어차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야속한 인파의 소음은 제 찢어지는 목소리를 단숨에 삼켜버렸고 영수의 손목에 채워져 있던 낡은 가죽 시계만이 허공에서 허우적거리다 칠흑 같은 군중 속으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영수야, 안 돼. 강영수. 제가 얼어붙은 시장통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을 꿇고 짐승처럼 울부짖었던 그 저주받은 날의 기억은 30년이 지난 지금도 제 심장을 예리한 칼로 도려내는 듯 생생한 고통을 줍니다. 주방장, 넌 도대체 요리를 눈으로 하는 거니, 발로 하는 거니? 당장 이리 와봐. 70대 사모의 날카롭고 신경질적인 고함 소리가 제 끔찍한 과거의 환영을 단숨에 산산조각 냈습니다. 챙그랑하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주방 대리석 바닥에 최고급 한우 스테이크가 담긴 백자 접시가 박살나며 흩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기 굽기가 입맛에 맞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들고 있던 식칼을 내려놓고 황급히 허리를 90도로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뜨거운 핏물 섞인 육즙과 날카로운 도자기 파편이 제 발등 위로 사정없이 튀었지만 저는 미동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고기 굽기가 이게 파인다이닝 수준이라고 감히 손님상에 내놓은 거야. 질겨서 내 턱이 다 빠지겠네. 당장 쓰레기통에 처박고 처음부터 다시 구워. 내 눈앞에서 당장. 사모가 화려한 실크 가운을 신경질적으로 펄럭이며 얼음장같이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옆에 팔짱을 끼고 짝다리를 짚은 채 서 있던 60대 수석 집사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사모님 심기 불편하시게 아침부터 뭐 하는 짓입니까? 밖에서 싸구려 국밥이나 끓이던 천박한 버릇을 으리으리한 저택에 들어와서도 아직 못 고쳤군요. 멍청하게 서 있지 말고 당장 치우지 못합니까? 네, 제가 실수를 했습니다. 바로 다시 최고급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급히 대리석 바닥에 무릎을 꿇고 맨손으로 뜨거운 고기 덩어리와 날카롭게 깨진 접시 조각을 주워 담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선 유리 파편에 손등이 깊게 베어 붉은 피가 바닥으로 뚝뚝 떨어졌지만 저는 아픈 내색조차 입 밖으로 내지 않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관절염으로 욱신거리는 몸을 이끌고 제가 이 으리으리한 대저택의 입주 요리사로 들어온 이유는 오직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지난 30년간 전국 온갖 식당의 주방을 전전하며 뼈 빠지게 번 돈을 사기꾼 같은 흥신소와 전단지 인쇄에 모조리 쏟아부었고 이제는 제대로 된 유능한 사설 탐정을 고용할 막대한 자금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어휴, 지독한 것. 피가 뚝뚝 떨어지는데도 비명 한 번 안 지르고 도끼 품은 것 좀 봐. 기분 나빠서 원. 사모가 바닥에 엎드린 제 굽은 등을 보며 신경질적으로 내뱉었습니다. 내일 아침은 자연산 송이를 듬뿍 넣은 맑은 국으로 준비해. 국물 조금이라도 탁해지면 그날로 짐 싸서 길바닥에 나앉을 줄 알아. 사모가 콧방귀를 세게 뀌며 다이닝룸으로 돌아갔고 수석 집사 역시 제 발치에 가래침을 뱉는 신용을 하며 사모의 뒤를 쫓아 나갔습니다. 괜찮아. 이깟 멸시와 수모쯤은 아무것도 아니야. 며칠만 더 버티면 월급날이야. 제가 흐르는 피를 더러워진 앞치마에 쓱쓱 문질러 닦으며 이를 악물고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무거운 식칼을 다시 고쳐 잡고 어머니가 귓가에 속삭이듯 남겨주신 비전의 레시피를 머릿속으로 그리며 새로운 소고기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자정이 훌쩍 넘은 깊은 새벽 저택 구석에 위치한 곰팡내가
진동하는 비좁은 지하실 내 방으로 돌아온 저는 짐을 풀기도 전에 낡은 전국 지도를 차가운 바닥에 펼쳤습니다. 아이고 삭신이야. 내 무릎이 나만하질 않네. 제가 퉁퉁 부어오른 무릎에 독한 파스를 붙이며 짧게 신음했습니다. 이번 달 월급을 두둑하게 받으면 충청도 쪽 사설탐정에게 바로 성금을 보내야지. 영수야, 누나가 꼭 갈 테니까 제발 조금만 버텨줘. 제가 굽은 허리를 두드리며 지도 위에 빼곡하게 표시된 수많은 무연고, 장애인 보호시설 위치를 붉은 펜으로 꾹꾹 짚어 나갔습니다. 아직 가보지 못한 수많은 붉은 동그라미들을 볼 때마다 제 억장이 무너져 내리는 듯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꼬르륵. 텅 빈 뱃속에서 창자가 꼬이는 듯한 요란한 소리가 울렸습니다. 하루 종일 불 앞에서 화려하고 기름진 요리를 만들었지만 정작 제 입에 들어간 음식은 단 한 줌도 없었습니다. 저는 낮에 사모가 먹다 남긴 반찬 찌꺼기를 몰래 모아둔 낡은 플라스틱 통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래, 밥을 두둑이 먹어야 힘을 쓰지. 내가 병나서 쓰러지면 우리 가여운 영수는 누가 찾누. 제가 차갑게 굳어버린 찬밥 덩어리에 딱딱한 마른 멸치 조각을 올려 억지로 입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까끌까끌한 밥알이 목구멍을 찌르며 넘어가자 서러움에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 어딘가에서 이 찬밥조차 먹지 못하고 추위에 떨며 굶주리고 있을 영수를 생각하면 제 굽은 등은 더욱 꼿꼿하게 세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주방에서 산더미 같은 채소를 썰고 있을 때 거실 청소를 담당하는 젊은 메이드들이 주방 구석에 모여 심각한 표정으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 그 무시무시한 소문 들었어. 다음 주에 강 회장님 긴 해외 출장 끝내고 드디어 귀국하신대. 어머 진짜? 사모님 양아들이시라는 그 강 회장님. 사람을 벌레 보듯 한다며. 엄청 무섭다던데. 메이드들이 제 눈치를 힐끗거리며 바짝 다가붙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말도 마. 강 회장님 보시며 일하던 그 유명한 셰프는 회장님 수프에 간이 덜 배었다고 그 자리에서 물세례를 받고 바로 해고당했잖아. 피도 눈물도 없는 완벽주의 냉혈한이시래. 사모님보다 100배는 더 깐깐하고 독하다는데 우리 새로 온 주방장님 어떡해. 무사히 넘길 수 있으려나 몰라. 그때 굳게 닫혀있던 주방 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온 수석 집사가 핏대를 세우며 날카로운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이것들이 아침부터 빗자루는 내팽개치고 주둥이 나불대며 딴청이야. 당장 가서 대리석 바닥파리가 낙상하게 광내지 못해. 메이드들이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며 흩어지자 수석 집사가 제 도마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오만한 표정으로 턱을 치켜들고 말했습니다. 주방장, 방금 귓구멍이 있으면 똑똑히 들었지. 강 회장님 귀국하시면 이 저택에 피바람이 불지도 몰라. 음식간 하나라도 틀어지면 넌 그날로 짐 싸서 길바닥에 아웃이야. 내 말 명심해. 네, 단단히 명심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최고급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제가 일정한 속도로 칼질을 멈추지 않고 차분하고 단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수석 집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 혀를 크게 차며 주방을 휙 나간 후 저는 창문 틈으로 매섭게 스며드는 서늘한 칼바람을 정면으로 맞았습니다. 앞치마 주머니 속에 고이 들어있는 영수의 흑백 사진과 낡은 시계의 감촉을 손끝으로 꽉 쥐었습니다. 회장이든 사모든 아무 상관없어. 내 동생 영수를 찾을 넉넉한 자금만 마련할 수 있다면 이 지옥 같은 대저택에서의 멸시쯤은 내 뼈가 가루가 되어도 기어코 버텨낼 거야. 제가 어금니를 꽉 깨물며 묵직한 도마를 칼등으로 힘껏 내리쳤습니다.
바로 그 순간 굳게 닫혀있던 주방 뒷문이 쾅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리더니 누군가 다급한 발걸음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주방장, 하던 거 전부 멈추고 당장 이쪽으로 와봐. 주방 뒷문이 쾅 소리를 내며 거칠게 열리고 들어온 사람은 수석 집사였습니다. 수석 집사가 입고 있던 고급 정장 재킷을 털며 제 낡은 외투를 먼지투성이 대리석 바닥에 휙 던졌습니다. 그가 팔짱을 낀 채 오만한 표정으로 턱을 치켜들고 저를 내려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사모님께서 오늘 오후에 갑자기 외출하시니까 주방장 넌 지금 당장 밀린 반차 쓰고 밖으로 나가. 대신 저녁 VIP 만찬 전까지 단 1분이라도 늦으면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저는 바닥에 떨어진 흙 묻은 외투를 황급히 주워 품에 안고 연신 허리를 굽히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늦지 않게 바로 돌아와서 사모님 입맛에 맞게 완벽하게 만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수석 집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듯 혀를 크게 차며 주방을 휙 나간 후 저는 앞치마를 풀어 던지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어렵게 얻은 반나절의 휴가를 틈타 제가 숨이 턱에 닿도록 달려간 곳은 허름하고 어두컴컴한 변두리 다방이었습니다. 다방 문을 열고 들어가자 쌍화차에 짙은 한약재 냄새가 훅 끼쳐왔고 구석자리에서 담배를 피우던 사설탐정이 저를 향해 짧게 손을 들어 보였습니다. 제가 낡은 가방에서 석 달치 월급이 고스란히 담긴 두툼한 돈 봉투를 꺼내어 탁자 위로 밀어주며 다급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탐정님, 연락받고 바로 뛰어왔습니다. 우리 영수에 대한 단서가 정말 확실하게 나온 겁니까? 탐정이 주위를 힐끗 살피더니 안주머니에서 흐릿하게 인화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꺼내어 탁자 위로 던지며 씩 웃었습니다. 주방장님, 이번엔 꽤 신빙성이 높습니다. 충청도 변두리 요양원 쪽에서 이마에 흉터 있는 50대 남자를 봤다는 제보가 방금 들어왔거든요. 제가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사진을 집어들고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뚫어지게 들여다보았습니다. 초점은 많이 흐릿했지만 창밖을 바라보는 남자의 옆모습 이마 한가운데에 옅은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얼핏 보였습니다. 이마의 이 흉터, 맞습니다. 우리 영수가 확실합니다. 탐정님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눈물을 글썽이며 사진 뒷면에 삐뚤빼뚤하게 적힌 주소를 미친 듯이 입술을 달싹거리며 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 요양원이 곧 철거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서둘러서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탐정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저는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다방 밖으로 미친 듯이 내달렸습니다. 시외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도착한 곳은 이미 굴착기가 건물을 부수며 시퍼런 먼지가 쉴 새 없이 뿜어져 나오는 빈민가에 폐쇄된 요양원이었습니다. 산산조각 난 유리창과 뜯겨나간 문짝 사이로 흉흉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영수야, 누나가 왔다. 강영수. 제가 무너진 시멘트 벽돌을 맨손으로 치우며 미친 사람처럼 목이 터져라 소리쳤습니다. 그때 고물상 손수레를 끌고 지나가던 백발의 할머니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크게 혀를 찼습니다. 아줌마, 여기서 못하는 짓이야. 여기 요양원 사람들 진작에 다 쫓겨나고 건물 다 부수고 있는데. 제가 황급히 할머니에게 달려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낡은 전단지를 꺼내어 들이밀며 애원했습니다. 할머니, 제발 이 전단지 사진 좀 봐주십시오. 이마에 흉터 있는 이 남자, 이 요양원에 있던 사람 아닙니까? 할머니가 돋보기 안경을 치켜 올리며 사진을 보더니 거칠게 손사래를 치며 제 손을 밀어냈습니다. 아이고, 요양원 원장이 야반도주하면서
환자들 다 길바닥에 버리고 도망갔어. 이 남자가 누군지 동네 사람 아무도 모를 테니까 얼른 가봐. 할머니가 손수레를 끌고 매정하게 돌아서자 제 다리에 힘이 풀리며 진흙바닥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안 돼. 우리 영수 찾아야 하는데. 이렇게 또 내 눈앞에서 놓칠 수는 없는데. 제가 진흙바닥을 박박 긁으며 짐승처럼 울부짖다가 문득 제 손목 시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저녁 VIP 만찬 준비 시간까지 불과 30분밖에 남지 않은 것을 확인한 저는 흙투성이가 된 몸을 비틀거리며 일으켜 미친 듯이 정류장을 향해 뛰기 시작했습니다. 저택 주방으로 헐레벌떡 뛰어들어갔을 때 사방에는 이미 차가운 냉기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치마를 채 두르기도 전에 주방 문이 쾅 열리며 화려한 외출복을 입은 70대 사모가 날카로운 구두 소리를 내며 걸어 들어왔습니다. 감히 쥐새끼 같은 주방대기가 4명을 거역하고 약속 시간보다 10분이나 늦어. 사모가 손에 들고 있던 끓는 홍차가 담긴 도자기 찻잔을 제 얼굴을 향해 가차없이 집어 던졌습니다. 아! 펄펄 끓는 뜨거운 찬물이 제 뺨과 목덜미를 타고 흘러내리며 살갗을 벌겋게 태웠고 쨍그랑 소리와 함께 도자기 찻잔이 바닥에서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제가 황급히 대리석 바닥에 이마를 박고 벌벌 떨며 소리쳤습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길을 잘못 들어서 버스를 놓치는 바람에 그만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모가 뾰족한 구두굽으로 제 화상 입은 손등을 자근자근 지식이며 얼음장처럼 차갑게 내뱉었습니다. 당장 일어나서 도마 앞에서 당장 코스 요리 완벽하게 올려내지 못하면 넌 내일 아침 길바닥에서 쥐도 새도 모르게 뒤질 줄 알아. 사모가 콧방귀를 뀌며 주방을 나가자 저는 화끈거리는 손등을 찬물에 대충 헹구고 무거운 식칼을 꽉 쥐었습니다. 손끝이 덜덜 떨렸지만 동생을 찾을 사설탐정 자금을 마련할 끈을 놓을 수 없었기에 묵묵히 고급 소고기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방과 이어진 어두운 복도 너머로 사모와 그녀의 50대 친아들이 은밀하게 속삭이는 소리가 제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어머니, 방금 뉴욕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 회장 그 자식이 또 위경련으로 쓰러져서 호텔방에서 사경을 헤매고 있답니다. 친아들이 비열하게 웃으며 서류 뭉치를 사모에게 건네는 모습이 문틈 사이로 똑똑히 보였습니다. 사모가 친아들의 어깨를 두드리며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를 흘렸습니다. 하늘이 도왔구나. 그 미친 개 같은 놈이 해외에서 빌빌거릴 때 우리가 얼른 주식을 조작해서 이사회를 완벽하게 장악해야 해. 그래야 네가 이 굴지의 그룹의 진짜 주인이 되는 거야. 재벌가의 끔찍한 탈취 음모를 고스란히 엿듣게 된 저는 등골이 오싹해져 도마 위로 굵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도 그저 고기를 써는 칼질의 속도를 미친 듯이 높이는 것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뒤 또 다른 제보 전화를 받고 거친 바닷바람이 부는 지방의 항구 도시까지 내려갔습니다. 제발 제 동생 좀 찾아주십시오. 이마에 옅은 초승달 흉터가 있는 50대 남자입니다. 제가 살을 에이는 칼바람을 정면으로 맞으며 어시장 상인들과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수백 장의 전단지를 허리가 끊어지도록 돌렸습니다. 아이고 아줌마, 흉터 있는 남자가 한둘이야. 장사 방해되니까 저리 가요. 생선 장수가 굵은 소금 한 줌을 제 낡은 신발 위에 팍팍 뿌리며 윽박질렀습니다. 점심도 거른 채 밤낮 없이 전단지를 돌리던 저는 결국 극도의 과로와 영양실조를 이기지 못하고 빙글빙글 도는 시야와 함께 차가운 시멘트 바닥 위로 쿵 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아주머니, 여기서 주무시면 큰일 납니다. 얼른 정신 차리십시오. 젊은 파출소 순경이 제 앙상한 어깨를 세차게 흔들며 따뜻한 캔 커피를 뺨에 대주며 소리쳤습니다. 간신히 정신을 차린 저는 순경의 손을 붙잡고 연신 고개를 숙인 뒤 무거운 다리를 이끌고 다시 지옥 같은 대저택을 향해 억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저택 주방으로 복귀하여 저녁 만찬을 준비하던 제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전멸하고 귀에서는 이명이 삐소리를 내며 울리는 극도의 현기증이 저를 무섭게 덮쳤습니다. 제가 사모가 가장 아끼는 수천만 원짜리 고가의 백자 도자기 그릇에 뜨거운 전복 수프를 담아 쟁반에 올리려는 찰나였습니다.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리며 몸이 크게 휘청거렸고 제 손을 벗어난 최고급 도자기 그릇이 대리석 바닥으로 곤두닥질 쳤습니다. 쨍그랑 귀를 찢는 날카로운 파열음과 함께 도자기가 산산조각이 나고 뜨거운 수프가 사방으로 튀어 올랐습니다. 소리를 듣고 거실에서 미친 듯이 달려온 사모가 산산조각 난 백자를 보며 얼굴을 악기처럼 일그러뜨렸습니다. 이 천박한 노인네가 기어코 내 1,000만 원짜리 도자기를 박살을 내 내 목숨값을 다 팔아도 못 갚을 걸 기어코 부숴. 사모가 제 머리채를 사정없이 낚아채며 바닥으로 거칠게 패대기 쳤습니다. 저는 깨진 도자기 파편이 무릎을 깊게 파고들어 검붉은 피가 뚝뚝 흘러나오는 것도 모른 채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바짝 엎드려 두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사모님, 제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한 번만, 딱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뼈가 부서지도록 일해서 이 그릇값 꼭 다 갚겠습니다. 제가 피눈물을 쏟으며 사모의 바지 가랑이를 두 손으로 생명줄처럼 꽉 붙잡고 애원했습니다. 그러나 사모는 구두코로 제 가슴팍을 거칠게 걷어차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최후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오늘 밤까지만 유예를 줄 테니까 내일 해가 뜨기 전에 내 짐 싸서 당장 내 집에서 꺼져. 지하실의 차갑고 축축한 바닥에 주저앉아 낡은 보스턴백에 짐을 쑤셔 넣는 제 두 손은 미친 듯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깨진 백자 파편에 깊게 찔려 퉁퉁 부어오른 무릎에서는 여전히 검붉은 피가 배어나와 얇은 바지를 적셨습니다. 이제 끝이야. 사설탐정에게 줄 돈도 모으지 못했는데 쫓겨나면 우리 영수는 영영 못 찾는 거야. 제가 바닥에 떨어진 낡은 전단지들을 주워 가슴에 품고 소리 죽여 오열했습니다. 당장 내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이 으리으리한 저택에서 쫓겨나면 당장 길바닥에서 얼어 죽을지도 모른다는 공포가 목을 조여왔습니다. 바로 그때 바닥에 내팽개쳐져 있던 제 낡은 휴대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발신자 표시 제한으로 뜬 번호에 저는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누구십니까? 아주머니 되십니까? 저는 무연고 실종자를 전문으로 찾아주는 민간조사원입니다. 강영수 씨 가족분 맞으시죠? 휴대전화 너머로 들려오는 낮고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에 제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제가 강영수 누나입니다. 우리 영수를 찾으셨습니까? 제발 말해 주십시오. 제가 휴대전화를 두 손으로 꽉 부여잡고 숨을 헐떡이며 소리쳤습니다. 지금 아주머니 휴대전화로 사진 몇 장 전송했습니다. 확인해 보십시오. 30년 전 시장통에서 잃어버렸다는 인상착의와 이마의 초승달 흉터까지 완벽하게 일치하는 사람을 제가 드디어 찾았습니다. 남자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휴대전화 화면에 흐릿한 서류 사진 3장이 연달아 도착했습니다.
30년 전 실종 당시 영수가 입고 있던 낡은 점퍼의 색깔부터 고열을 알아 지적장애를 가지게 되었다는 진단 기록, 그리고 현재 어느 요양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완벽한 증거들이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세상에, 영수야. 우리 영수 맞습니다. 선생님, 우리 영수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제가 지금 당장 달려가겠습니다. 제가 기쁨의 눈물을 쏟아내며 방바닥에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목소리는 더욱 차갑고 다급해졌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도 못 만납니다. 강영수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 쪽에서 밀린 병원비 5천만 원을 당장 정산하지 않으면 내일 새벽배를 태워 해외 무연고 시설로 영원히 추방해버리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해외라니요. 안 됩니다. 30년을 찾아 헤맨 내 핏줄입니다. 제발 우리 영수 좀 살려주십시오. 제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마련하겠습니다. 제가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떨며 휴대전화에 대고 미친 듯이 애원했습니다. 그럼 아주머니,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알려주는 계좌로 지금 당장 5천만 원을 송금하십시오. 돈이 입금되는 즉시 제가 병원비를 정산하고 강영수 씨를 빼내서 오늘 밤 자정에 공원 벤치로 모시고 나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당장 은행으로 뛰어가겠습니다. 우리 영수 털끝 하나 상하지 않게 꼭 좀 모시고 나와 주십시오. 저는 전화를 끊자마자 이성을 완전히 잃은 채 낡은 가방 깊숙한 곳에 꽁꽁 숨겨두었던 통장 2개를 꺼내 들었습니다. 하나는 제 노후를 위해 평생 굶어가며 부은 청약 통장이었고, 다른 하나는 늙어 병들면 쓰려고 모아둔 피 같은 수술비 통장이었습니다. 우산도 챙기지 못한 채 폭우가 쏟아지는 저택 밖으로 뛰쳐나간 저는 억수같이 쏟아지는 비를 온몸으로 맞으며 비틀거리는 다리로 24시간 현금 자동입 출금기를 향해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영수야, 조금만 기다려. 누나가 이제 다 살려줄게. 우리 이제 평생 떨어지지 말고 같이 살자. 제가 빗물과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소매로 닦아내며 기계 앞에 섰습니다. 덜덜 떨리는 굽은 손가락으로 남자가 불러준 계좌번호를 누르고 통장 2개에 들어있던 제 전 재산 5천만 원을 단숨에 송금해버렸습니다. 이체 완료라는 화면의 파란 글씨를 본 순간 30년의 끔찍했던 세월이 드디어 끝났다는 환희가 빗물과 함께 온몸을 적셨습니다. 자정이 가까워진 시각, 저는 브로커 남자가 약속한 인적 드문 공원의 낡은 벤치에 흠뻑 젖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살을 에이는 듯한 겨울 폭우가 제 얇은 외투를 뚫고 뼈 시리게 스며들었지만 추위조차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이제 곧 올 거야. 우리 영수 안아주려면 내가 웃어야지. 울면 안 돼. 제가 꽁꽁 언 양손을 비비며 가로등 불빛 너머의 어두운 길목을 뚫어지게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자정이 지나고 새벽 1시가 넘도록 공원에는 길고양이 한 마리조차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길이 막히나, 차가 고장이라도 났나. 불안감에 휩싸인 제가 휴대전화를 꺼내 브로커 남자의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울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휴대전화를 귀에 바짝 가져다 댔습니다. 전원이 꺼져 있어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기계적인 여성의 목소리가 흘러나오자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닐 거야. 휴대전화 배터리가 나갔을 거야. 영수 데리고 오느라 바빠서 그럴 거야. 제가 입술을 피가 나도록 깨물며 새벽 3시가 넘도록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공원 벤치를 지켰습니다. 다시 한번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고객님의 사정으로 수신이 정지된 번호입니다. 안내 멘트가 바뀌어 흘러나오는 순간
쥐고 있던 휴대전화가 진흙탕 바닥으로 힘없이 툭 떨어졌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했던 서류들, 요양병원 입원 기록, 다급했던 남자의 목소리까지 모든 것이 저를 파멸시키기 위해 철저하게 조작된 사기극이었음을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아, 안 돼. 내 돈. 우리 영수 찾을 마지막 돈인데. 안 돼. 제가 진흙탕 속에 두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해 두 팔을 뻗으며 짐승처럼 처절하게 울부짖었습니다. 굵은 빗줄기가 제 벌린 입속으로 쏟아져 들어와 숨통을 막았지만 저는 발악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사기꾼에게 속아 전 재산을 날렸다는 절망감보다 영수를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유일한 희망이 잔인하게 짓밟혔다는 사실이 제 영혼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이제 저는 동생을 찾을 땡전 한 푼도, 당장 내일 아침 밥값을 벌 일자리도, 살아갈 일말의 이유조차 완벽하게 잃어버렸습니다. 폭우 속에서 몇 시간을 오열하던 저는 결국 극심한 고열과 오한에 온몸이 불덩이처럼 달아올라 시멘트 바닥에 고꾸라졌습니다. 당장 비를 피할 곳조차 없었던 저는 짐승처럼 바닥을 기어 저택의 높은 담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과거 정원사들이 쓰레기를 몰래 내다버리던 좁은 개구멍을 두 손으로 파헤치며 저는 진흙투성이가 된 몸을 구겨 넣어 간신히 저택 정원 안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살려줘. 나 죽으면 우리 영수 영영 고아돼. 살아야 해. 제가 피가 철철 흐르는 무릎으로 바닥을 기어 지하실 내 방문을 열고 쓰러지듯 바닥에 엎어졌습니다. 젖은 옷을 벗을 힘조차 없어 덜덜 떨며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저는 깊은 사경을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열병에 시달리며 의식이 끊어질 때마다 30년 전 시장통의 환청이 제 귓가를 잔인하게 때렸습니다. 누나, 무서워. 누나 어디 있어? 손 놓지 마. 어둠 속으로 멀어지며 겁에 질려 울부짖던 어린 영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자 저는 눈을 감은 채 차라리 이대로 제 더러운 숨이 끊어져 버리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쾅하는 폭음과 함께 굳게 잠겨있던 지하실 방문이 박살나며 날아갔습니다. 이 징그러운 노인네가 아직도 안 기어나가고 여기서 뻗어 있어. 아주 대가리에 총을 맞았구만. 평소 저를 벌레보다 못하게 여기던 수석 집사가 덩치 큰 경호원 2명을 대동하고 지하실로 들이닥쳤습니다. 집사님, 제발 하루만. 제가 몸에 열이 펄펄 나서 걷지를 못하겠습니다. 하루만 여기서 비를 피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뜨거운 숨을 헐떡이며 수석 집사의 바지 가랑이를 향해 손을 뻗었지만 그는 구두코로 제 손을 매몰차게 걷어찼습니다. 사모님께서 내년 그림자도 보기 싫으시단다. 당장 이 더러운 쓰레기 끌어내서 길바닥에 처박아. 수석 집사의 표독스러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이 제 양팔을 짐짝처럼 거칠게 움켜쥐고 들어 올렸습니다. 아, 아파요. 제발 짐이라도 챙기게 놔주십시오. 제가 버둥거리며 소리쳤지만 경호원들은 저를 대리석 계단 위로 짐승 끌듯이 질질 끌고 올라갔습니다. 제 찢어진 바지 사이로 피가 배어나와 대리석 바닥에 길고 붉은 자국을 남겼습니다.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고 저는 차가운 아침 공기가 맴도는 저택 밖 길바닥으로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 경찰에 주거 침입으로 쳐넣기 전에 썩 꺼져. 수석 집사가 제 얼굴에 차가운 침을 뱉고는 육중한 철문을 쾅 하고 닫아버렸습니다. 저는 흙투성이가 된 채 젖어버린 영수의 실종 전단지와 앞치마 주머니 속 낡은 시계를 품에 꽉 끌어안았습니다.
비틀거리며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걸음을 옮겼지만 40도가 넘는 고열과 흐르는 눈물 때문에 눈앞이 온통 하얗게 흐려져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영수야, 누나가 미안해. 미안해. 세상이 빙글빙글 돌며 제 발목의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습니다. 제가 그대로 딱딱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 위로 의식을 잃고 고꾸라지려는 바로 그 찰나였습니다. 기익. 고막을 찢는 듯한 급브레이크 마찰음과 함께 검은색 최고급 세단 한 대가 제 코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부서질 듯 열리며 누군가 다급하게 뛰어나와 바닥에 부딪히기 직전인 제 앙상한 어깨를 단단한 두 손으로 꽉 부여잡았습니다. 무거운 눈꺼풀을 간신히 들어 올리자 가장 먼저 훅 끼쳐온 것은 코끝을 맴도는 따뜻한 유자차 냄새였습니다. 딱딱하고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이 아니라 푹신하고 따뜻한 가죽 소파 위라는 것을 깨달은 저는 화들짝 놀라며 상체를 일으켰습니다. 주방장님, 이제 정신이 좀 드십니까? 소파 맞은편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와 제 이마에 물수건을 얹어주며 말했습니다. 평소 제가 늦은 밤 야근 참을 챙겨주며 유일하게 정을 나누었던 사람, 바로 강 회장의 최측근 수행비서인 박 비서였습니다. 박 비서님, 제가 왜 여기에 있는 겁니까? 분명히 길바닥에서. 제가 갈라진 목소리로 묻자 박 비서가 따뜻한 유자차가 담긴 머그잔을 제 두 손에 쥐어주며 대답했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길에 저택 문 앞에 쓰러지시는 걸 보고 급히 경비실로 모셨습니다. 열이 40도까지 올라서 큰일 날 뻔했습니다. 도대체 밤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셨던 겁니까? 박 비서의 따뜻한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꾹꾹 눌러왔던 서러움과 절망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와 짐승처럼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뜨거운 유자차 위로 제 눈물이 뚝뚝 떨어져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입술을 깨물며 사기꾼에게 속아 평생 모은 전 재산을 날리고 수석 집사에게 쓰레기처럼 쫓겨난 피 토하는 사연을 남김없이 털어놓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던 박 비서의 주먹이 하얗게 질리도록 꽉 쥐어졌습니다. 며칠 전 야근할 때 주방장님이 끓여주신 시래기국을 먹고 저는 일찍 돌아가신 제 어머니 품을 느꼈습니다. 저에게 어머니 같으신 분을 이 지경으로 만든 그 쓰레기 같은 놈을 제가 반드시 잡아내겠습니다. 박 비서가 붉어진 눈시울을 닦아내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는 제게 푹 쉬시라는 말을 남기고 경비실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몇 시간 뒤 저택의 분위기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박 비서가 사모가 외출한 틈을 타 저택의 중앙통제실로 들어가 모든 CCTV와 전화 발신 기록을 샅샅이 뒤진 것입니다. 경비실 창문 너머로 평소 저를 벌레 취급하던 수석 집사가 사색이 된 얼굴로 박 비서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나에게 전화를 걸어 병원비를 요구했던 사기꾼 브로커의 배우는 다름 아닌 수석 집사였습니다. 그가 외부 건달들과 짜고 저택 고용인들의 절박한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어내고 있었다는 끔찍한 진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당장 주방장님 통장으로 그 돈 다시 입금해. 안 그러면 당신이 그동안 뒤로 빼돌린 저택생활비 횡령 장부까지 전부 경찰에 넘겨버릴 테니까. 박 비서가 수석 집사의 멱살을 틀어쥐고 무섭게 윽박지르는 소리가 경비실 안까지 똑똑히 들려왔습니다. 수석 집사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내 제 계좌로 5천만 원을 즉시 송금했고 바닥에 머리를 찧으며 살려달라고 애원했습니다. 박 비서는 수석 집사의 비리를 빌미로 제 해고를 완벽하게 백지화시켰고 저는
다시 주방으로 돌아가 안전하게 몸을 추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시 주방으로 복귀한 지 며칠이 지난 늦은 밤이었습니다. 모두가 잠든 고요한 주방으로 조용히 내려온 박 비서는 식탁에 마주 앉아 작은 수첩을 꺼내 들었습니다. 주방장님, 동생분 잃어버리셨을 때의 상황을 제가 찾을 수 있는 데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이마에 흉터 말고 다른 특징은 없었습니까? 박 비서가 진지한 눈빛으로 펜을 쥐며 물었습니다. 우리 영수가 열병을 앓아서 20살이었는데도 어린아이 지능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종되던 날 제가 첫 월급으로 사준 이 낡은 가죽 손목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제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30년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품고 다녔던 시계를 꺼내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박 비서는 시계의 낡은 상표와 흠집까지 꼼꼼하게 수첩에 적어 내려갔고 저는 그 따뜻한 배려에 가슴이 먹먹해져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로부터 정확히 3일 뒤 저녁 식사 준비를 위해 채소를 다듬고 있던 제 곁으로 박 비서가 다급한 발걸음으로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누렇게 바랜 오래된 신문기사 스크랩과 낡은 병원 기록부 사본이 들려 있었습니다. 주방장님, 놀라지 말고 제 이야기 잘 들으십시오. 30년 전 그 시장통 근처에서 발생했던 뺑소니 교통사고 기록을 제가 찾아냈습니다. 박 비서가 떨리는 손으로 제 도마 위에 서류를 펼쳐놓으며 말했습니다. 교통사고라니요. 우리 영수가 다쳤었단 말입니까? 제가 들고 있던 식칼을 떨어뜨리며 헐떡이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30년 전 겨울 이마에 옅은 초승달 흉터가 있는 신혼 미상의 20대 청년이 시장통 입구 도로에서 큰 차에 치였습니다. 사고의 충격으로 청년은 과거의 모든 기억을 완벽하게 잃어버렸습니다. 박 비서가 마른 침을 삼키며 제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을 친가의 차량의 주인이 바로 이 저택의 선대 회장님, 즉 지금 사모님의 돌아가신 남편이었습니다. 그 끔찍한 진실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튀어나올 듯 거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싱크대를 두 손으로 꽉 부여잡았습니다. 선대 회장님은 자기 친아들이 너무 무능력하자 사고 후유증으로 기억을 잃었지만 천재적인 두뇌를 보인 그 청년을 거두어 철저한 후계자로 길러냈습니다. 그 청년이 자라서 그룹을 물려받은 분이 바로 박 비서가 말을 맺기도 전에 제 온몸의 솜털이 곤두서며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설마 지금 해외 출장 가 계시다는 그 강 회장님이. 제가 입을 틀어막고 주저앉을 듯 몸을 휘청거리자 박 비서가 제 어깨를 단단히 부축하며 고개를 무겁게 끄덕였습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제가 매일 밤 눈물로 지새우며 30년을 찾아 헤맨 내 피부치가 저를 쓰레기 취급하는 이 끔찍한 저택의 주인이자 피도 눈물도 없다는 냉혈한 재벌 회장으로 살고 있었다니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엄청난 충격적인 진실을 채 소화하기도 전이었습니다. 갑자기 박 비서의 허리춤에 차고 있던 무전기가 요란한 파열음을 내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상. 다음 주로 예정되어 있던 강 회장님 귀국 일정이 오늘로 앞당겨졌습니다. 지금 공항에서 저택으로 바로 오고 계십니다. 1시간 뒤 저택에서 식사하실 예정이니 주방 당장 준비 비상 걸어. 무전기 너머로 수석 경호원의 다급한 고함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박 비서와 저의 시선이 허공에서 강렬하게 부딪혔습니다. 강 회장이, 아니 내 동생 영수일지도 모르는 그 사람이 지금 당장 이 집으로 온다는 사실에 제 숨통이 턱 막혀왔습니다. 주방장님, 지금 당장 강 회장님 식사를 올리셔야 합니다.
박 비서가 저를 재촉하며 물러섰고 저는 미친 듯이 떨리는 손을 진정시키며 싱크대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70대 사모가 싸구려 음식이라며 그토록 혐오하고 냄새조차 맡기 싫어했던 요리, 바로 제 어머니의 유품과도 같은 묵은지 된장찌개를 끓일 뚝배기를 꺼내 들었습니다. 영수가 만약 정말로 기억을 잃어버린 것이라면 머리는 잊었어도 혀끝과 코끝에 각인된 어머니의 맛은 절대 잊지 못했을 것이라는 강렬한 확신이 제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영수야, 진짜 너라면 이 냄새를 기억하겠지. 제가 눈물을 훔쳐내며 낡은 항아리에서 꺼낸 깊고 진한 묵은지와 시골 된장을 뚝배기에 듬뿍 넣고 팔팔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구수하고 깊은 된장찌개 냄새가 차갑고 삭막했던 저택 주방을 순식간에 가득 채웠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저택 밖에서 수십 대의 검은색 세단이 미끄러지듯 들어와 멈추는 육중한 타이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수많은 구두 발자국 소리가 2층 다이닝룸을 향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제 심장 박동과 함께 쿵쾅거렸습니다. 주방장님, 회장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이제 올라가시죠. 박 비서가 주방 문을 열고 들어와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보글보글 끓어오르는 묵은지 된장찌개가 놓인 무거운 은쟁반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마에는 비 오듯 식은 땀이 흘러내렸고 다리는 사시나무 떨듯 후들거려 한 발자국을 떼는 것조차 버거웠습니다. 박 비서의 안내를 받아 화려한 카펫이 깔린 계단을 올라 2층의 육중한 다이닝룸 문 앞에 섰을 때 제 심장은 이미 터져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들어가시죠. 박 비서가 굳게 닫힌 다이닝룸의 양쪽 문을 천천히 밀어 열었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불빛 아래 창밖의 어둠을 응시하며 서 있는 키 크고 다부진 체격의 남자가 보였습니다. 은쟁반을 단단히 쥔 제 손끝이 미친 듯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다이닝룸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온 공기는 숨이 막힐 듯 무겁고 서늘했습니다. 넓은 방 한가운데 길게 놓인 마호가니 테이블 끝에는 키 크고 다부진 체격의 남자가 빳빳한 정장을 입은 채 창밖을 응시하며 서 있었습니다. 그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위압감에 저는 숨을 죽이고 뒷걸음질을 칠 뻔했지만 쟁반을 쥔 손에 힘을 꽉 주고 한 발자국씩 힘겹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제가 테이블 가까이 다가가 조심스럽게 은쟁반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뚝배기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하고 깊은 묵은지 된장찌개의 냄새가 다이닝룸에 찬 공기를 가르고 퍼져나갔습니다. 창밖을 향해 굳어있던 남자의 넓은 어깨가 흠칫 놀란 듯 크게 요동쳤습니다. 이 냄새는... 남자가 짐승처럼 낮게 으르렁거리며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화려한 샹들리에 조명이 그의 날카로운 턱선과 서늘한 눈매를 차례로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얼굴이 제 시야에 온전히 들어온 찰나였습니다. 아! 그의 이마 한가운데 선명하게 새겨진 옅은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벼락처럼 제 두 눈에 날아와 꽂혔습니다. 30년 전 20살 영수의 이마에 있던 상처가 세월의 흔적을 입고 더욱 뚜렷하게 남아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챙그랑. 순간 제 손에 들려있던 묵직한 은쟁반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며 귀를 찢는 날카로운 파열음을 냈습니다. 뜨거운 된장찌개, 국물과 사기그릇 파편들이 최고급 페르시아 카펫 위로 처참하게 흩어지며 방 안을 구수한 냄새로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입니까? 놀란 박 비서가 다급하게 뛰어들어오려 했지만 저는 숨이 턱 막혀 한 발자국도 떼지 못한 채 뒤로 주춤거렸습니다. 덜덜 떨리는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고
짐승처럼 거친 숨을 헐떡였습니다. 눈앞에 저 차갑고 위압적인 남자가 내 동생이라는 사실을 머리가 인지하기도 전에 제 심장이 먼저 피 끓는 외침을 토해냈습니다. 내 이마에 그 흉터가 영수야. 제 갈라진 목소리가 넓은 다이닝룸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토록 냉혹하다던 강 회장의 얼굴이 순식간에 종이장처럼 새하얗게 질려버렸습니다. 그가 엎질러진 찌개 냄새와 핏발선 제 두 눈을 번갈아 보며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미친 듯이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방금 나한테 뭐라고 불렀습니까? 그 이름을 당신이 어떻게 해? 그가 갈라진 목소리로 뒷걸음질 치며 테이블 모서리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습니다. 철갑 같던 재벌 회장의 가면이 산산조각이 나며 무너져 내렸습니다. 30년 전 그 매서운 겨울, 시장통 한복판에서 제 손을 놓치고 길을 잃어버린 채 군중 속에서 울부짖던 그 겁먹은 20살 청년의 눈동자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제 심장을 예리하게 도려냈습니다. 누나 손 꽉 잡아. 절대 안 떨어져. 30년 전 영수의 목소리가 귓가를 맴돌며 제 온몸의 핏줄을 터뜨릴 듯 솟구쳤습니다. 저는 앞치마 주머니 속으로 떨리는 손을 집어넣었습니다. 30년간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품고 다니며 제 살점처럼 되어버린 낡은 물건 하나를 꺼내어 허공으로 내밀었습니다. 제가 20살 첫 월급을 타서 사주었던 가죽이 다 해지고 유리가 깨진 낡은 손목 시계였습니다. 누나가 사준 이 시계. 절대 안 뺄 거야. 약속해. 그 낡은 시계를 본 순간 강 회장의 두 눈동자가 크게 팽창하더니 이내 초점이 흐려지며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그가 양손으로 바닥을 짚은 채 짐승 같은 오열을 터뜨렸습니다. 30년간 단단하게 봉인되어 있던 기억의 댐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며 그를 거칠게 덮친 것입니다. 아, 누나, 누나. 강 회장이 짐승처럼 처절하게 울부짖으며 바닥을 긁어댔습니다. 저는 미친 듯이 달려가 그의 넓고 단단해진 어깨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영수야. 내 동생 영수야. 누나가 미안해. 내가 내 손을 놓아서 정말 미안해. 제가 영수의 넓은 등을 주먹으로 치며 30년치의 한을 담아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엎질러진 뜨거운 된장찌개 위로 우리 남매의 눈물이 뚝뚝 떨어져 섞여들었습니다. 박 비서가 눈시울을 붉힌 채 조용히 다이닝룸의 문을 닫아주었고 넓은 방 안에는 짐승처럼 부둥켜 안고 울부짖는 남매의 피 맺힌 오열만이 밤새도록 울려 퍼졌습니다. 기적 같은 재회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우리 남매에게 찾아온 짧은 평화는 고막을 찢는 듯한 현관문의 파열음과 함께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습니다. 쾅! 굳게 닫혀있던 저택의 무거운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화려한 모피 코트를 두른 70대 사모가 수십 명의 변호인단과 덩치 큰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군대처럼 밀고 들어왔습니다. 이 미친 개가 해외 출장 팽개치고 멋대로 굴러들어와. 당장 끌어내지 못해. 사모가 응접실 소파에 거만하게 주저앉으며 악을 썼습니다. 2층에서 급히 뛰어내려온 영수가 사모 앞을 가로막고 차가운 눈빛으로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무례한 짓입니까? 당장 사람들 물리지 못합니까? 영수가 평소의 냉철한 회장의 모습으로 돌아와 호통을 쳤지만 사모의 50대 친아들이 비열하게 웃으며 앞으로 나섰습니다. 회장님, 아니 이 강영수 씨, 이제 그만 회장 노릇 끝내실 때도 됐잖아. 당신 조기 치매에 지독한 망상증까지 걸린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친아들이 서류 가방에서 두툼한 진단서 뭉치를 꺼내어
대리석 테이블 위로 거칠게 패대기 쳤습니다. 뭐라고? 내가 치매라고. 이게 무슨 개수작이야. 영수가 진단서를 집어들려 하자 사모가 표독스럽게 소리쳤습니다. 내일 오전 긴급 이사회를 열어서 널 대표이사직에서 해임할 거다. 네가 미쳐서 회사를 말아먹게 놔둘 순 없지. 길바닥에서 굴러먹던 기억상실증 환자를 걷어줬더니 감히 내 아들 자리를 뺏어. 사모가 살기 어린 눈빛으로 영수를 노려보며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주방 문틈으로 이 끔찍한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제 온몸이 사시나무 떨듯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영수가 진단서를 집어들고 사모를 향해 소리치려는 찰나 갑자기 그가 가슴을 꽉 부여잡고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습니다. 헉! 헉! 평소 사모가 손수 내어주는 허브차를 마실 때마다 앓던 원인 모를 위경련이 다시 도진 듯 영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영수야. 제가 주방 문을 박차고 뛰어나가려 했지만 영수는 고통스러운 비명조차 지르지 못한 채 검붉은 피를 한 움큼 토해내며 대리석 바닥 위로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회장님. 박 비서가 미친 듯이 달려와 영수를 부축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당장 구급차 불러. 이 자식 오늘 밤을 못 넘기게 철저하게 감시해. 사모가 피를 토하고 쓰러진 영수를 보며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쳐 의식을 잃은 영수를 들것에 싣고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보던 사모가 고개를 돌려 주방 문 앞에 서서 오열하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저 징그러운 주방 늙은이 당장 끌어내. 회장을 미치게 만든 원흉이 저 쓰레기 같은 년이야. 내 눈앞에서 당장 쫓아내. 사모의 표독스러운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경호원들이 제 양팔을 짐짝처럼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이거 나. 내 동생 살려내. 제가 발버둥 치며 악을 썼지만 외투 하나 걸치지 못한 채 얇은 셰프복 차림으로 뼈가 시린 차가운 길바닥에 또다시 처참하게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30년 만에 기적처럼 다시 찾은 내 핏줄이 저 악마 같은 인간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억울하게 죽어갈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공포가 제 숨통을 잔인하게 조여왔습니다. 몇 시간 뒤 영수가 실려간 병원 근처의 비상계단에서 저는 몸을 숨긴 채 박 비서와 몰래 접선했습니다. 주방장님, 상황이 최악입니다. 사모 일당이 이미 이사회 이사들을 전부 거액으로 매수했습니다. 게다가 위세척을 받고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회장님의 병실 출입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제가 접근조차 할 수 없습니다. 박 비서가 땀범벅이 된 얼굴로 절망적인 소식을 쏟아냈습니다. 병실에 누워 사경을 헤매고 있을 영수를 생각하자 30년 전 제 손을 놓치고 거친 군중 속으로 사라지던 동생의 겁먹은 얼굴이 겹쳐 보이며 제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안 돼. 2번 다시 내 동생 손 절대 놓지 않아.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이번엔 내가 지켜낼 거야. 제가 주방일로 뼈마디가 굵어진 거친 2 손을 피가 나도록 꽉 그어쥐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을 번개처럼 스치고 지나가는 섬뜩한 기억 하나가 있었습니다. 과거 제가 사모의 비밀 서재에 캐모마일 차를 내가다가 문틈으로 우연히 목격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사모가 정체불명의 흰 가루약이 든 작은 병과 두툼한 장부를 거대한 책장 뒤 비밀 공간에 다급히 숨기던 그 소름 끼치는 찰나였습니다. 영수에게 타먹이던 독성 약물과 비자금 장부가 분명 그곳에 있을 거라는 강렬한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박 비서의 옷깃을 거칠게 끌어당기며 그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박 비서님, 내 말 잘 들으십시오. 사모가 수면제를 먹고 깊이 잠드는 자정정각에 제가 그 저택으로 다시 들어갈 겁니다. 비상계단의 차가운 공기가 제 결연한 목소리에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박 비서의 두 눈이 놀라움으로 크게 확장되었습니다. 주방장님,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저택에는 사모 일당의 경호원들이 수십 명 깔려 있습니다. 들어갔다가 발각이라도 되면 정말 목숨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박 비서가 제 어깨를 잡으며 다급하게 만류했습니다. 내 목숨 따윈 이제 아무래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영수를 살려내려면 그 악마 같은 년이 숨겨둔 증거를 빼내야만 합니다. 제가 경호원들의 시선을 전부 끌 테니까 박 비서님은 제가 알려주는 서재로 잠입해서 금고를 터십시오. 제가 박 비서의 손을 꽉 움켜쥐며 사모의 비밀 서재 구조와 숨겨진 금고의 정확한 위치를 도면 그리듯 빠르고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사모 책상 바로 뒤 두 번째 책장 왼쪽에서 세 번째 칸입니다. 그 뒤에 벽면 패널을 뜯어내면 육중한 전자 금고가 숨겨져 있습니다. 제 단호한 눈빛을 읽은 박 비서가 마침내 무겁게 고개를 끄덕이며 입술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그날 밤 자정 무렵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대저택의 높은 담장 아래 저는 과거 쓰레기를 버리던 개구멍을 통해 다시 저택 정원으로 은밀하게 숨어들었습니다. 제 심장은 귓가에서 천둥이 치는 것처럼 거세게 요동치고 있었지만 걸음걸이만큼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제가 주방 뒷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갔을 때 수석 집사와 두 명의 덩치 큰 경호원들이 거실 소파에 앉아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좋아. 지금이야. 제가 싱크대 서랍에서 커다란 프라이팬과 쇠국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주방 한가운데 서서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내어 프라이팬을 쇠국자로 미친 듯이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쾅, 쾅, 쾅. 고요하던 저택이 순식간에 귀를 찢는 듯한 금속성의 파열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주방에 불이 났다. 제가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지르며 가스레인지 위로 펄펄 끓는 식용유 냄비를 바닥에 거칠게 엎질렀습니다. 희뿌연 연기가 순식간에 주방을 덮치고 화재 경보기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뭐야? 무슨 일이야? 주방에 불이 났어. 거실에서 졸고 있던 수석 집사와 경호원들이 혼비백산하여 소리를 지르며 주방 쪽으로 우당탕탕 몰려왔습니다. 바로 그 혼란의 순간 저택 반대편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을 입은 박 비서가 민첩한 고양이처럼 사모의 서재 창문을 열고 잠입하는 모습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비서는 제가 알려준 대로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오직 손끝의 감각만으로 거대한 책장 뒤 비밀 공간을 정확히 더듬어냈습니다. 찾았다. 왼쪽에서 세 번째 칸. 박 비서가 벽면 패널을 힘껏 뜯어내자 차가운 금속 광택을 뿜어내는 육중한 전자 금고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평소 보안실 CCTV를 통해 사모의 동선을 치밀하게 파악해 두었던 해킹 장비를 다이얼에 연결했습니다. 단 5분 만에 삐릭하는 파열음과 함께 금고에 굳건했던 잠금 장치가 무력화되며 무거운 철문이 사르르 열렸습니다. 이 악마 같은 인간들. 금고 안을 랜턴으로 비춘 박 비서가 치를 떨며 중얼거렸습니다. 그 안에는 그룹의 막대한 비자금 내역이 빼곡하게 적힌 두툼한 장부와 불법 주식 양도 증서, 그리고 멀쩡한 영수를 치매 환자로 둔갑시킨 매수된 의사의 가짜 진단서 원본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결정적으로 구석에 숨겨져 있던 작은 유리병, 바로 영수에게 매일 타먹이던 치명적인 독성 약물 신경안정제 과다병을 발견한 박 비서는 모든 증거를 배낭에 쓸어 담고 어둠을 틈타 저택을 빠져나갔습니다. 그 시각 주방에서는 난동을 피우던 제가 결국 경호원들에게 붙잡혀 대리석 바닥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이 미친 노인네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우리 저택에 불을 질러 수석 집사가 제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악을 썼지만 저는 입가에 흐르는 피를 핥으며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너희들의 그 더러운 지옥도 이제 오늘 밤이 마지막이야. 운명의 긴급 이사회가 열리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는 박 비서가 급히 구해다 준 말끔한 정장을 입고 평생 한 번도 펴지 못했던 당당하고 꼿꼿한 걸음걸이로 그룹 본사 최상층 회의실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제 양옆에는 박 비서실 소속의 건장한 경호원들이 철저하게 저를 에스코트하고 있었습니다. 쾅! 제가 회의실의 육중한 양쪽 문을 거침없이 박차고 들어갔을 때 넓은 회의실 안은 강 회장의 해임안을 가결하려던 70대 사모와 친아들, 그리고 매수된 수십 명의 이사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저 미친 노인네가 어떻게 여기까지 들어온 거야? 당장 끌어내지 못해. 단상 위에 거만하게 앉아있던 사모가 입에 거품을 물며 핏대를 세웠습니다. 하지만 박 비서가 성큼성큼 단상 위로 뚜벅뚜벅 걸어 올라가 등에 메고 있던 배낭을 거꾸로 들고 탈탈 털어버렸습니다. 펄럭, 쾅, 비자금 장부와 가짜 진단서 원본, 그리고 약물 검사 결과지가 길고 넓은 회의 테이블 한가운데로 폭포수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뭐야 저건. 비자금 장부, 가짜 진단서라고. 매수되었던 이사들조차 빼박 증거들 앞에 경악하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모함이야. 저 쓰레기들이 날 함정에 빠뜨리려고 조작한 거라고. 사모가 사색이 된 얼굴로 발악하며 경비원들을 부르려 회의실 문을 향해 미친 듯이 손가락질을 해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 육중한 문이 활짝 열리며 서늘한 바람이 밀려 들어왔습니다. 내 숨통을 끊어놓지 못한 걸 뼈저리게 후회하게 해주지. 링거를 꽂은 채 휠체어에 앉은 창백하지만 단단한 얼굴의 영수가 수십 명의 검찰 수사관들을 대동하고 회의실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왔습니다. 영수의 서늘한 눈빛이 사모의 얼굴에 가차없이 꽂혔습니다. 영수야. 네가 어떻게 깨어난 거냐? 이건 다 오해다. 저 주방대기가 널 해치려 한 거야. 사모가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으며 더듬거렸지만 영수는 경멸 어린 시선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선고했습니다. 어머니의 그 더러운 탐욕도 오늘로 끝입니다. 끌어내세요. 검찰 수사관들이 다가가 살인 미수 및 횡령 혐의로 사모와 친아들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습니다. 이거나. 이 은혜도 모르는 짐승 같은 놈아. 내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사모와 아들이 짐승처럼 발악하며 질질 끌려나가는 광경을 지켜보며 저는 평생을 짓눌려왔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가 산산조각이 나며 사라지는 듯한 벅찬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소란이 잦아들고 회의실에 웅성거리는 수백 명의 임직원들만이 남았을 때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아있던 영수가 박 비서의 부축을 받며 힘겹게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가 비틀거리는 다리로 한 걸음씩 제 앞으로 다가와 섰습니다. 누나. 영수가 눈시울을 붉히며 쉰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수백 명의 임직원이 지켜보는 한가운데서 나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깊게 굽혔습니다.
이분이 바로 제가 30년을 미친 듯이 찾아 헤맨 제 유일한 핏줄이자 친누나입니다. 영수의 눈물 섞인 공표가 회의실을 쩌렁쩌렁하게 울렸습니다. 저는 달려가 영수의 넓은 어깨를 끌어안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날 저녁 고요해진 병실로 돌아온 영수에게 저는 집에서 끓여온 따뜻한 전복죽 뚜껑을 열었습니다. 자, 아해봐. 우리 영수 밥 먹자. 제가 숟가락에 전복죽을 듬뿍 떠서 조심스럽게 영수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죽을 받아 먹은 영수의 얼굴에 30년간 씌워져 있던 냉혹한 가면이 완전히 씻겨 내려가며 세상에서 가장 맑고 따뜻한 미소가 번져갔습니다. 맛있다. 우리 누나가 해준 밥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 영수가 제 거친 손을 자신의 볼에 비비며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며 지나간 30년의 억울함과 지독했던 회한을 완벽하게 녹여내는 깊고 편안한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모든 소용돌이가 거세게 휩쓸고 지나간 지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으리으리하지만 얼음장같이 차가웠던 큰 저택의 비좁고 냄새나는 지하실 방 대신 저는 지금 시내 한복판에 자리 잡은 번듯한 전통한 식당의 환하고 넓은 주방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제 이름을 딴 이 식당은 우리 영수가 제게 만들어준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입니다. 김 주방장, 저기 3번 식탁에 나갈 불고기 옹기 식지 않게 녹그릇 밑에 불 조절 잘해주게. 제가 커다란 나무 도마 위에서 경쾌하게 대파를 썰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네, 총괄 주방장님. 아주 뜨끈하게 끓여서 내보낼 준비 다 되었습니다. 젊은 보조 주방장이 이마에 맺힌 땀을 닦으며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던 지독한 죄책감과 가난에서 완전히 벗어난 제 손끝에는 이제 분노나 슬픔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오직 식당을 찾아오는 평범한 사람들의 고단한 하루를 위로하는 따뜻한 온기만이 가득 담겨 펄펄 끓고 있습니다. 이모님, 저 왔습니다. 익숙하고 활기찬 목소리와 함께 식당 주방 뒷문이 열리며 박상무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사모 일당을 몰아낸 공로를 인정받아 회사의 핵심 임원으로 초고속 승진을 했지만 퇴근길마다 잊지 않고 이곳을 찾아옵니다. 아이고, 우리 박상무 왔네. 바쁠 텐데 매일 이렇게 들러서 어떡해. 피곤하지 않아. 제가 썰던 파를 그릇에 담아두고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활짝 웃어 보였습니다. 무슨 섭섭한 말씀을 하십니까? 이모님이 해주시는 따뜻한 밥 안 먹으면 제 하루가 절대 끝나지 않는 것 같은걸요. 박상무가 양복 윗단추를 느슨하게 풀며 넉살 좋게 대답했습니다. 그가 킁킁거리며 구수한 냄새를 맡더니 갓 부쳐낸 노란 호박전이 수북하게 쌓인 채반으로 다가갔습니다. 우와, 오늘 반찬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호박전입니까? 고소한 기름 냄새가 기가 막힙니다. 박상무가 맨손으로 방금 부쳐낸 뜨거운 호박전을 하나 집어 입에 쏙 넣었습니다. 아, 뜨거워라. 뜨거워도 역시 이모님 전이 세상에서 제일 맛있습니다. 그가 입안에 뜨거운 전을 굴리며 아이처럼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아이고, 손 대일라. 젓가락 놔두고 왜 자꾸 손으로 집어먹어. 얼른 밖으로 나가서 앉아있어. 밥상 차려줄 테니까. 제가 국자로 그의 등짝을 가리키며 가벼운 핀잔을 주었습니다. 이런 건 원래 훔쳐 먹어야 제맛이지요. 회장님은 오늘 안 오십니까? 박상무가 손가락에 묻은 기름기를 쪽쪽 빨며 물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까 출발했다고 연락 왔어. 주말인데 집에서 좀 푹 쉬지 왜 자꾸 무리해서 나오는지 몰라.
제가 화구불을 줄이며 대답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종업원이 주말에 출근하는 건 당연한 일이지. 식당 바깥쪽에서 묵직하면서도 다정한 목소리가 들려오더니 영수가 성큼성큼 주방으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단정하게 차려입은 답답한 정장 대신 편안한 셔츠와 바지 차림을 한 영수의 얼굴에는 그늘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영수야, 일찍 왔네. 길은 안 막혔어. 제가 영수의 구겨진 옷깃을 정돈해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응, 누나 보고 싶어서 차도 안 막히는 길로 쌩 날아왔지. 자, 그럼 오늘 장사도 씩씩하게 시작해볼까? 영수가 두 팔에 소매를 걷어붙이며 벽에 걸려있던 낡은 앞치마를 허리에 단단히 둘렀습니다. 아이고, 회장님이 직접 심부름을 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차라리 제가 옷 벗고 나가겠습니다. 박상무가 기겁을 하며 영수의 앞치마 끈을 풀려들었습니다. 식당에서는 내가 말단 종업원이고 우리 누나가 회장님이야. 잔말 말고 박상무는 저기 구석에 가서 마늘이나 까? 영수가 박상무의 어깨를 툭 치며 껄껄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세 사람의 유쾌한 웃음소리가 펄펄 끓는 된장찌개 냄새와 섞여 주방을 꽉 채웠습니다. 본격적인 저녁 장사가 시작되자 식당 문이 쉴 새 없이 열리며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수많은 손님들이 밀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요. 이쪽에 시원한 물 좀 더 주세요. 구석자리에 앉은 손님이 빈 물통을 흔들며 손을 번쩍 들고 외쳤습니다. 네. 지금 바로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영수가 커다란 물통과 깨끗한 수건을 챙겨 들고 쟁걸음으로 손님상으로 다가갔습니다. 주문하신 시골 청국장과 숯불 고등어구이 나왔습니다. 그릇이 많이 뜨거우니 손 대이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영수가 쟁반에 담긴 뚝배기들을 조심스럽게 상위에 내려놓으며 깍듯하게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아이고, 종업원 아저씨가 인물도 훤칠하고 목소리도 참 좋네. 아주 싹싹해서 음식 맛이 확 살겠어. 머리가 희끗희끗한 할머니 손님이 영수의 듬직한 등을 토닥이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맛있게 드시고 부족한 반찬 있으면 언제든 편하게 부르십시오. 밥은 무한정 공짜로 더 드립니다. 영수가 눈꼬리가 휘어지도록 활짝 웃으며 상냥하게 대답했습니다. 주방 문틈으로 그 광경을 숨죽여 지켜보던 제 눈시울이 시큰하게 붉어졌습니다. 피도 눈물도 없다던 냉혹한 재벌 회장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서툴지만 행복한 얼굴로 손님들의 밥상을 나르는 착하고 여린 내 동생만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정신없이 바빴던 저녁 장사가 모두 끝나고 식당에 무거운 철문을 내린 늦은 밤이었습니다. 우리는 넓은 식탁에 마주 앉아 제가 정성껏 차려낸 늦은 저녁밥을 다 함께 먹기 시작했습니다. 누나, 오늘 된장찌개 맛이 유독 더 깊고 진한데 옛날에 우리 잃어버렸던 시장통 옆 국밥집 할머니가 끓여주시던 딱 그 맛이야. 영수가 벌겋게 끓여진 찌개 국물을 한 숟가락 크게 떠먹으며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기억나니? 네가 그 할머니가 담가주시던 무김치를 얼마나 좋아했는데 내가 그거 똑같이 해주려고 어제 물을 100개도 넘게 썰어서 담가놨어. 눈치 보지 말고 팍팍 많이 먹어. 제가 영수의 밥그릇 위에 새빨갛게 익은 무김치를 듬뿍 올려주며 젓가락을 쥐어주었습니다. 당연히 다 기억나지. 누나가 나 국밥 한 그릇 더 먹이려고 식당 구석에 쪼그려 앉아서 밤새도록 남의 집 설거지해주고 그랬잖아. 나 그날 누나 뒷모습 보면서 속으로 엄청 울었는데 영수가 밥을 씹다 말고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목이 메인 듯 헛기침을 세게 했습니다.
이 바보야. 다 지나간 옛날 일 가지고 왜 또 청승맞게 울려고 그래. 얼른 밥이나 식기 전에 푹푹 떠먹어. 제가 코끝이 찡해져 오르는 것을 애써 꾹 참으며 영수의 거친 손등을 따뜻하게 토닥였습니다. 옆에서 말없이 고기 반찬을 주워 먹던 박상무가 환하게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이모님 밥상 앞에서는 옛날 슬픈 이야기 절대 금지입니다. 이렇게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무조건 행복한 생각만 꽉 차게 해야 밥 먹고 체하지 않습니다. 그래. 우리 박상무 말이 하나도 틀린 게 없다. 자, 우리 영수 맛있는 고기 반찬도 많이 먹어. 제가 영수와 박상무의 그릇에 반찬을 쉴 새 없이 채워주며 잃어버렸던 지난 30년치의 식구의 정을 배 터지도록 누렸습니다. 식사를 배불리 마친 후 영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빈 그릇들을 차곡차곡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박상무, 오늘은 하루 종일 피곤했을 텐데 차 몰고 먼저 집으로 들어가서 쉬어. 나는 누나랑 따로 갈 데가 있어서 다른 차 불러서 타고 들어갈 테니까. 영수가 앞치마를 벗어 의자에 걸치며 박상무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네. 회장님, 주방장님, 그럼 저는 내일 또 남은 파전 얻어먹으러 출근하겠습니다. 두 분 푹 쉬십시오. 박상무가 허리를 깊게 굽혀 씩씩하게 인사를 남기고 식당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제가 물기 젖은 행주로 식탁을 훔치며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영수에게 물었습니다. 이 밤중에 갑자기 어딜 가려고 그래? 너도 하루 종일 식당 일 도와서 피곤할 텐데 그냥 얼른 들어가서 발 뻗고 자지. 영수가 제 손에 들려있던 행주를 빼앗아 개수대에 던져놓고는 제 두꺼운 겉옷을 챙겨와 앙상한 어깨 위에 조심스럽게 걸쳐주었습니다. 꼭 누나랑 단둘이 같이 가보고 싶은 곳이 있어서 그래. 내가 30년 동안 가슴속에만 꽁꽁 품어두고 무서워서 한 번도 못 갔던 곳이거든. 영수의 진지하고 흔들림 없는 짙은 눈빛을 본 순간 저는 말없이 외투 단추를 끝까지 채우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의 듬직한 손에 이끌려 늦은 밤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서울 변두리의 한적한 동네였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서늘한 밤 공기가 제 뺨을 스쳤고 익숙하면서도 낯선 골목길의 풍경이 제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여기는 제가 놀란 눈으로 골목 입구를 가리키며 숨을 헐떡였습니다. 응, 누나. 맞아. 30년 전 그 매서운 겨울에 우리가 손을 놓쳐버렸던 바로 그 시장통 입구야. 영수가 제 거칠고 주름진 두 손을 자신의 큰 두 손으로 꽉 감싸주며 대답했습니다. 거친 군중의 물결과 상인들의 악쓰는 고함 소리로 끔찍하게 얽혀있던 과거의 지옥 같은 시장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낡은 천막과 진흙탕 길은 깔끔하게 아스팔트로 포장되었고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고요한 골목을 평온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네가 여길 어떻게 해? 제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자 영수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기억을 전부 잃고 그 지옥 같은 저택에서 후계자로 길러질 때도 내 머릿속에는 항상 이 골목의 흐릿한 환영이 남아 있었어. 누군가의 따뜻한 손을 놓치고 길을 잃었다는 그 지독한 공포감 말이야. 영수의 낮고 쓸쓸한 목소리가 적막한 골목길에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회장이 되고 나서 내 과거를 찾기 위해 온갖 사람을 다 풀었지만 선대 회장이 내 사고 기록을 너무 완벽하게 지워버려서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어.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내 흐릿한 기억 속에 남아있던 이 낯선 골목 입구뿐이었어. 영수가 가로등 불빛 아래 우뚝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매년 겨울이 오면
남몰래 차를 몰고 이곳에 와서 밤새도록 골목을 서성였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놓쳐버린 그 따뜻한 손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적처럼 나타나 주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말이야. 영수의 뺨을 타고 굵은 눈물방울이 툭 하고 떨어져 내렸습니다. 그의 고백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날카로운 칼로 수만 번 도려내지는 듯한 극심한 고통에 휩싸였습니다. 30년 전 그날 제가 영수의 손을 놓치지만 않았더라면 내 동생이 그 무서운 교통사고를 당해 기억을 잃는 일도, 그 끔찍한 악마 같은 사모 밑에서 평생 피눈물을 흘리며 짐승처럼 살아가는 일도 절대 없었을 것입니다. 영수야, 정말 미안해. 누나가 지은 죄가 너무 커서 내 죽어 저승에 가서도 널 볼 낯이 없었는데 내가 내 인생을 통째로 망쳐버렸어. 제가 영수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고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목 놓아 통곡했습니다. 누나, 울지 마.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 영수가 저를 자신의 넓은 품속으로 강하게 끌어당기며 제 등을 따뜻하고 단단하게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행여나 누나를 또 잃어버릴까봐 지금 누나 손을 이렇게 꽉 쥐고 있잖아. 내 손에 닿는 이 거친 주름 하나하나가 나를 찾기 위해 누나가 30년 동안 얼마나 피눈물 흘리며 살아왔는지를 전부 말해주고 있어. 영수가 제 젖은 얼굴을 들어 올리며 자신의 겉옷 소매로 쉴 새 없이 흐르는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악독했던 인간들에게 무참히 짓밟히고 빼앗겼던 내 시간들, 누나가 해주지 못해서 평생 가슴에 한으로 맺혔다던 그 시간들. 우리 이제 다 보상받은 거야. 누나가 이렇게 내 눈앞에 살아 숨쉬고 내가 누나가 끓여준 찌개를 매일 배부르게 먹을 수 있잖아. 그걸로 난 다 용서받고 완벽하게 보상받았어. 영수의 단단하고 흔들림 없는 눈빛을 마주한 순간 제 심장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30해 묵은 거대한 쇳덩어리가 눈 녹듯 스르르 사라지는 것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시장 입구에 놓인 낡은 나무 벤치의 어깨를 바짝 맞대고 나란히 앉았습니다. 근처 편의점에서 사온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캔 커피 2개를 서로의 손에 꼭 쥐어주었습니다. 누나, 이 커피 참 달다. 옛날에 누나가 시장에서 사주던 그 달콤한 호떡 맛이 나. 영수가 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눈꼬리가 휘어지도록 활짝 웃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그의 이마 한가운데에는 옅은 초승달 모양의 흉터가 선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과거의 끔찍했던 사고와 가슴 찢어지는 이별을 상징하는 저주의 상처가 아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잔인한 세월의 강을 건너 기적처럼 우리 남매가 서로를 다시 완벽하게 알아보게 해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절대적인 운명의 표식이었습니다. 우리 영수, 이제 다시는 혼자 아프지 마. 누나가 내 옆에서 찰떡같이 붙어서 지켜줄 테니까. 제가 영수의 어깨에 가만히 머리를 기대며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응, 절대 안 떨어질 거야. 나 죽을 때까지 누나가 해주는 밥만 먹을 거니까 각오 단단히 해도. 영수가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든든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도 추위를 전혀 느끼지 못한 채 지난 30년간 서로에게 해주지 못했던 아주 사소하고 시시콜콜한 일상 이야기들을 끝없이 나누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자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영수의 이마에 있는 흉터를 똑 닮은 맑고 선명한 초승달이 우리를 굽어 살피고 있었습니다. 저보다 훌쩍 커버린 듬직한 동생의 따뜻한 체온이 제 혈관을 타고 흐르며 그동안 차갑게 텅 비어있던 제 가슴 속 깊은 구멍을 눈물겹도록 빈틈없이 채워주었습니다.
악독했던 이들에게 무참히 유린당했던 지난날을 보상받는 가장 완벽하고 통쾌한 복수는 결국 우리 남매가 이토록 끈질기게 살아남아 마침내 평범한 식구의 온기를 완벽하게 되찾았다는 사실 그 자체였습니다. 초승달의 부드러운 빛내림 아래서 영수의 숨결을 느끼는 순간 제 인생을 잔인하게 집어삼켰던 30년의 길고 혹독했던 겨울이 마침내 흔적도 없이 완전히 끝났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남매가 함께 걸어갈 길 위에는 영원히 지지 않을 눈부시도록 찬란하고 따뜻한 봄날만이 영원히 계속될 것임을 저는 온 마음을 다해 굳게 믿습니다. 오늘의 사연 여기까지입니다. 3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가슴속에 피눈물을 삼키며 잃어버린 동생을 찾아 헤맨 누나의 절절한 마음, 그리고 기적처럼 다시 마주한 남매의 이야기가 참으로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모진 시련과 사람들의 핍박 속에서도 끝끝내 포기하지 않고 서로를 향한 핏줄의 끈을 놓지 않았기에 어머니의 된장찌개 냄새처럼 구수하고 따뜻한 기적을 맞이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영수의 이마에 남은 초승달 흉터가 더 이상 아픔이 아닌 서로를 이어주는 운명의 표식이 된 것처럼 우리 구독자님들의 삶에도 지나간 상처가 아물고 영원히 지지 않을 눈부신 봄날만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내일도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한 분 한 분 반갑게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